보충 강의 시작해봅시다. 장마 보겠습니다. 장마. 윤은길 선생의 장마. 이 장마는 말이죠, 여름에 오랜 기간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 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또 슬픔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 장마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작품 제목 장마. 작품 제목 장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옆으로 뽑아가지고 적어봅시다. 뭐라고 적느냐. 일단 작품의 배경이고요. 동그라미 1번 해서 작품 배경 적어주시고,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뭐라고 적느냐. 민족의 비극 6.25 동란을 상징하는 거죠. 민족의 비극 6.25 적어주시고, 동그라미 2번에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서술자는 난데 어린애 시점이 보이고 어른 시점이 보입니다. 요게 좀 특이한 거죠. 물론 관찰자다 보니까 이야기의 초점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바로 자기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죠. 그 두 양반한테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그런 거. 그래, 이중 시점. 그거 하나는 좀 메모를 해줍시다. 우리 이중 시점. 즉 어린이 시점과 어른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 대체로 이렇게 둘로 나뉘는 그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시점에서는요, 사건의 객관적 전달, 요게 목적이고요. 어리다 보니까 뭐가 해석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른 시점으로 보면 그 사건들의 어떤 상황들에 뭐가 됩니까? 논평이 들어가는 거죠. 사건, 상황에 대한 해석, 논평. 해석 또는 논평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 줄거리 붙어 있네요. 봅시다. 나, 서술자죠. 동만이. 외가 식구들은, 나의 외가 식구들은 6.25 사변으로, 6.25 사변 시대적 배경 적어주시고, 6.25 사변으로 나의 집으로 피난 와서 친가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된다. 즉 한 지붕 두 가족이야. 그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또 우리나라 상황을 상징하는 거죠. 한반도 땅에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생겨버린 거. 남한과 북한 말이에요. 사돈댁에서 신세를 지는 처지에 있는 외할머니와 베푸는 입장인 친할머니는, 삼촌은 빨치산, 파르티산이라고 하는 공산 게릴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삼촌은 국군 소위라는 거북한 상황 속에서도 말다툼 없이 의좋게 지냈다. 여기까지 보면 이 두 분 할머니 간에는 이념 대립은 없었어.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념 대립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낯선 사람의 꿰매 빠져. 낯선 사람이라는 게 이제 형사죠. 빨치산인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다고 실토한 일로 초콜릿에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초콜릿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가게에서 슈퍼에서 사먹는 그런 초콜릿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군인들의 비상식량이었단 말이야.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리고 커요. 거의 벽돌만한 크기 수준이야. 이렇게 자꾸 먹어야 돼. 그리고 엄청나게 달죠. 왜? 비상식량이라니까. 그냥 간식 정도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거 조금씩 부셔서 먹고 기운 내라고 주는 거란 말이야, 군인들한테. 엄청나게 달고 맛있죠, 물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갖다 그냥 그대로 그냥 씹어 먹질 않고 어떻게 해요? 조각을 내서 몇 조각 내가지고 그거를 물을 끓이거나 우유를 끓이거나 해가지고 녹여 먹죠.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핫초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입은 많고 양은 적고 할 때 어떻게 넣고 끓여야죠. 탕을 만들고 국을 만드는 것도 다 그런 이유거든. 같이 나눠 먹자 이거지. 그래, 낯선 사람의 그 초콜릿 꿰매 빠져서 빨치산인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다고 실토한 일로 나의 아버지가 읍내에 잡혀가 고초를 겪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할머니는 나를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의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으로 여기는데 반해서 외할머니는 은근히 나를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요거 지금 할머니는 나를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서부터 시작해서 금이 가기 시작한다까지
한 문장 묶음표 해주시고요. 분단과 갈등의 현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분단과 갈등의 현실. 이제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가 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이 저주, 바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다투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죠. 저주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할머니의 다툼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 저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거 종종 문제에 나옵니다. 두 할머니 다툼의 근본 원인은 뭐냐, 그것도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옆에 여백에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 저주고, 그 외할머니의 저주, 빨갱이에 대한 외할머니의 저주, 그 다음 근본 원인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각각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없으면 갈등이 안 일어나. 사랑하니까 갈등이 벌어지는 거지. 요거를 꼭 여백에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영상 잠시 스톱 시켜놓고 메모하세요. 되셨으면 보겠습니다. 빨치산으로 나간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자기 아들더러 죽으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외할머니와 한바탕 큰 싸움을 벌이게 된다. 빨치산이 되어서 산으로 숨은 삼촌이 몰래 집에 왔던 그날 밤,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고모의 설득에 자수를 결심하려던 삼촌은 문 밖 발소리에 놀라 다시 산으로 도망친다. 나는 그 발소리가 외할머니의 기척이었음을 눈치챈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들의 처참한 죽음들이 읍내에 전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나의 가족들은 삼촌이 죽었거나 곧 죽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만은 소경 점쟁이에게서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살아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 예언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고 잠도 끼니도 거른 채 몇 날 며칠 동안 가족들을 들볶는다. 그 아무 날 아무 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놓으라고 명하는데, 등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왜냐? 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적어보세요. 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 등에다가 등을 환하게 밝혀놓으라고 명하는데, 그래 옛날에는 말이죠, 외출했던 식구가 한 사람이라도 귀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불을 다 끄질 않았어요. 켜놨습니다. 집 찾아오라는 거겠지. 옛날에는 뭐 야간에 그 길바닥에 뭐 조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 문도 걸어 잠그질 않았다고, 열어뒀단 말이야. 늦게라도 들어오라고. 그런 게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세상도 험악해지기도 험악해졌지만 아파트 구조에서는 이제 다 걸어 잠그고 늦지막히 집에 불 들어가면 불은 다 꺼져 있고, 배고파서 냉장고라도 열어서 뭐 먹으려고 치면 먹을 것도 없고, 그럼 진짜 열받죠. 그치? 네. 넘어갑시다. 잠도 끼니도 거른 채 몇 날 며칠 동안 가족들을 들볶는다. 그 아무 날, 그래 환하게 밝혀놓으라고 명하는데, 그날 밤 나는 구렁이 우는 소리를 듣고, 구렁이 우는 소리 밑줄 쳐주시고요. 구렁이가 집으로 들어오리라는 암시죠. 적어보세요. 구렁이가 집으로 들어오리라는 암시. 듣고 두려움에 식은땀을 흘린다.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 전개 부분이 완결되는 거고, 이제 할머니가 대문간에 서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태가 발발을 하죠. 갑니다. 할머니가 대문간에 서서 호통을 치는 바람에 혼곤한 잠에서 깨었다. 날은 무역해 밝았으나 아직도 꼭두 새벽이었다. 가뜩이나 짧은 여름밤인데 시간적 배경이죠. 그런 정도는 자나 마나였다. 잠을 설친 탓으로, 그 구렁이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탓으로 머릿속이 띵 울리고 눈꺼풀은 슬슬 감겼다. 그리고 아직 어린애잖아.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편이었다.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부황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부석부석했고,
어머니는 숫째 깡마른 대꼬챙이였다. 여러 날 할머니한테 아주 시달림을 당한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야 되지 않니 저래야 되지 않니 막 이러지. 또 외가 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홀로 청청해가지고 첫 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돌이 하듯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놓고 무섭게 닦아 세우는 중이었다. 왜?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장명등!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왜요? 아까 그 등을 밝혀놓으라고 해놓았던 거, 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 그걸 또 보여주는 거, 같은 소재죠. 그래서 장명등 동그라미 치고 아까 등을 환하게 밝혀놓으라고 명하는 데 했을 때 그 등에다가 같이 연결을 해서 메모해 주세요. 화살표 쫙 끌어 모으면 되잖아. 근데 그 장명등이 꺼졌다.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는 밑줄.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요건 바로 뭐야? 불길한 징조죠. 삼촌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삼촌의 죽음 암시죠. 안타깝다. 기름이 아직 반 남아 들어있는데도 어느 바람이 어떻게 끄고 갔는지. 그럼 뭐야? 삼촌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 요절을 암시하는 거죠. 기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꺼졌다는 거. 유리갓에 물기가 촉촉했다. 유리갓에 물기가 촉촉했다라는 것.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의 열기 때문에 물기가 서리질 않는데 그냥 뜨뜻한 채로 이제 장마철이니까 습기는 많고 그러니 어떻게 새벽이라 물기가 서리는 거잖아.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등불이 꺼지는 동안 식구들이 아무도 못 챙겼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할머니는 덜 받은 거지.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버렸다.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버렸다. 그 무속신앙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상당히 강한 양반이로구만요. 할머니 노여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자, 동생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를 야단칠 때 네 동생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야. 또 시동생을 이거는 엄마한테 즉 며느리한테 끝까지 돌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광과 장롱의 열쇠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장과 광롱의 열쇠에 길쭉하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게 바로 뭐야? 요거는 경제적 실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왜 경제적 실권이에요? 광과 장롱의 열쇠를 시어머니가 갖고 있으면 음식 만들다가 또는 일을 하다가 뭔가 광에서 뭐 꺼낼 일이 있을 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이러이러해서 열쇠 좀 가져가겠습니다. 자기가 생각나면 그냥 쓱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여는 거 하고 매번 허락 맡아서 여는 거 하고 같겠어? 그때마다 그냥 고맙게 가져가라 뭐 이렇게 주겠어? 그저 미리미리 좀 챙겨놓지. 한마디 들으면 더 기분 나쁘잖아.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것은 귀찮은 거란 말이야. 일종의 벌칙이죠. 선언해버려. 경사실한 날 아침부터 매팬내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배비니께 이만큼 허두고 참는다. 이만침 허두고 참는다만 후사 뒷일은 너희들이 알아서들 해라. 나는 손가락 하나 깎다 않고 뒷전에서 귀경만 하고 있을란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할머니는 거듭 혀를 찼다. 못마땅하다 이거죠. 못마땅함 적어주시고 큰 자석이라고 있다는 것이 저 모양이니원. 할머니는 양쪽 팔을 회회내 저으며 부디나게 안채로 향했다. 지질이 복도 못하고 난 년이지 나만침 아들 며느리 복이 없는 년도 드물 것이야. 소리를 빽 지르고 가는 거야. 사랑치 앞을 지나면서 또 혼잣말을 했다. 말이 혼잣말이지 실상은 이웃에까지 들릴 고함에 가까운 소리였다. 이거 지금 뭡니까? 엄마 욕하는 거죠. 근데 엄마를 키운 사람이 누구야? 외할머니 아니야. 외할머니가 어디 있어? 그 사랑채에 있는 거야. 그 앞을 지나가면서 나처럼 아들 며느리 복이 없는 년도 드물 것이야. 이 소리 뭐야? 한번 돌려서 얘기하면 당신은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라고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돌려 표현하고 사는 것도 피곤하고 그 돌려서 표현한 것을 알아듣는 것도 피곤하고 물론 신경 안 쓰면 편하죠.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한 개도 까딱하지 않았다. 방문을 꽝 닫고 들어앉은 후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일절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대신 봉창에 달린 작은 유리 너머로 늘 마당을 감시하면서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요거는 무리야.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거는 밖에 있는 서술자가 알 수가 없죠. 요거는 지금 시점상 실수입니다. 시점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요거는 전지적 시점이잖아요. 서술자인 나 동만이가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짐작은 해도 요건 실수죠. 오류입니다.
다음 갑니다. 우리는 수대로 하나씩 빗자루나 연장 같은 걸 들고 나와서 감시의 눈초리를 뒤통수에 느껴가면서 마당도 쓸고 마루도 닦고 집안 밖에 거미줄도 걷었다. 고모도 나오고 이모까지 합세하여 모두들 바삐 움직인 보람이 있어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안이 말끔히 청소되었다. 이모와 고모는 어머니를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소로길과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소로길이 있다는 거야. 집이 꽤 넓으네. 그 다음에 텃밭도 있대. 그 사이에 텃밭 사이에 깊은 도랑을 내 물기를 빼더라고. 식전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거기 도랑을 파. 아침부터 밥 먹기도 전에.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자, 그 문장 묶음표 해주시고요.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왜 묶음표 했을까요? 저거지. 할머니 소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암시하는 거예요. 할머니 소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암시 적어주시고,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서녁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자, 그 문장 묶음표 해봅시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묶음표. 왜요? 6.25가 끝나가고 있었다. 이거 완전히 끝난 거. 종전은 아니고 휴전이죠. 휴전이 되어가는 분위기 적어주세요. 휴전이 되어가는 분위기. 그것만도 우리에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중간이 뚝 끊기니까 남한에 있던, 남쪽에 있던 인민군들은 죄 북쪽으로 다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 전라도, 경상도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그 빨치산들 외에는 공산 게릴라 활동하는 사람들 말고는 인민군과의 직접적인 전투는 없었단 말이죠. 전쟁이 멀게 느껴지는 거야. 남쪽이니까. 그것만도 우리에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 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얘기였다. 왜 날씨 얘기 막 먼저 하겠어요? 날씨 얘기는 동의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도 날씨 얘기 하면은 말이 트이거든, 서로. 그런 거. 친교적 기능의 언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아니, 앞에서 오는 사람 뻔히 뭐 상태 위아래로 훑어봐가지고 다 괜찮은 거 알면서도 물어보잖아. 안녕하세요. 그치? 그런 게 친교적 언어거든. 아는 척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바로 삼촌 얘기였다.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들었다. 서로 뭐 도울 일이 있거나 뭐 하면은 막 자기네 집처럼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일 도와준다고. 그릇들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수십 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 엄마 지난번에 여기 있던 그거 어디 갔어? 이런 식이지. 그리고 또 다 끝나면 다 또 정리 다 해주고 또 갑니다. 다음 갑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주를 찾아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였다. 지금 여기까지 보면 구사하는 어휘 그리고 추측을 하는 범위 자체가 어린이 시점이 아니야. 지금 여기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여기서부터는 어른 시점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옆에다 적어보세요.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왼쪽에다가 어른 시점 적어주시고,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놓을 수 있었던 데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진 않았다.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렇죠. 인사치레죠.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마치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을 병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뭐 옳은 시점 맞지. 이런 비유를 애가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다음 문단 또 갑니다. 시간이 진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늘어서 우리 집은 더욱더 붐볐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붐볐다. 더욱더 붐볐다. 밑에다 긴장감 고조 적어주시고, 마을 안에서 성한 발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인성 싶었다. 과장이죠 이건. 혼자 진군해진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내 그 형사, 낯선 사내의 모습도 보였다. 형사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은 할머니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왜? 잡히질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삼촌이.
빨갱이들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읍내 시신들이 전시가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없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형사가 와 있지. 만약에 거기서 시신 확인했다 그러면 뭐야 저 사람들 죽었는데 안 올 거 아니야. 근데 형사가 이 집에 와 있다는 것은 아직 시신을 확인을 못한 거지. 아니면 완전히 살아있든가. 장터처럼 북적이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 이거 다시 어린 시점이군요.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걸 보니까, 그지? 장터, 그래, 먹지 못했다.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겠던 것이다.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득이 참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마침내 진시였다. 땅땅. 긴장감, 초조함, 기대감 잔뜩 고조되는 상황이야.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 모두들 흥분에 쌓여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9시가 지나고 어느덧 10시가 다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허망함, 실망감. 적어보세요. 허망함, 실망감. 사람들이 죄다 흩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구장 어른과 진군의 식구들만이 나중까지 남아서 시리에 잠긴 우리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건넌방에 차려진 상머리에 둘러앉았다. 뜨적뜨적 수저를 놀리는 신나는 얼굴들에 비해 반찬 많은 명절날만큼이나 걸었다. 여기서 걸었다는 얘기는 가지수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기왕 해놓은 밤이니까 먼저들 들라고 말하면서도 할머니 자신은 한사코 조반상을 거부해버렸다.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자기는 시간 같은 건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날이지 끝까지 아무 시 따위는 별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따져 뭘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다고 해도 시간만큼은 이쪽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중요한 것은 서부터 지금 주장이었다까지. 이거 자식을 너무 믿고 있는데, 너무 믿는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신념이죠.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바탕을 둔 신념. 내 아들은 돌아온다. 아전인수격이다. 그래, 거기 중요한 것은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장이었다까지 묶음표 하시고, 자식에 대한 절대적 사랑. 동그라미 1번. 자식에 대한 절대적 사랑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탕을 이루어서 이제 신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아전인수.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전인수 해주시고. 됐습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창창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어느 때 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번 모자 겸상을 받겠다면서 할머니는 추호도, 조금도라는 뜻인데요. 추, 가을 추자. 호자는 털 호자예요. 동물들의 그 가을 털은 겨울을 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가늘고 촘촘하게 나죠. 그런 가느다란 털억만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루 위에, 거기서부터 절정입니다. 마루 위에 왼쪽에다가 절정 적어주시고, 마루 위에 발돋움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던 월이란 놈이, 월 짖는다고 해서 월이겠죠. 강아지 갑자기 토방으로 내려섰다. 우리는 월이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자, 거기 우리는서부터 들었다까지 묶음표. 다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뭔 일이 났어 지금.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는 거죠. 묶음표 하시고 써보세요. 새로운 사건 예고. 그리고 화살표 하신 다음에 긴장감 재조성 이렇게 써보세요. 긴장감 재조성.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아버지도 뭔가 눈치를 챈 거야. 우리는 일치에 모든 동작을 멈췄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거죠. 시각적입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었다.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이번에는 청각적인 거죠.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 조모래기 패였다. 그들의 손엔 돌멩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푸 기세만 올렸다. 이씨 이러면서 말이죠. 그 중에 한 아이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다.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만 했다. 못 볼 것, 구렁이죠.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 구렁이죠. 거기에 있었다.
눈 어림으로 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 구렁이였다. 구렁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메모할 데가 없네요. 여기다 적읍시다. 구렁이. 삼촌의 뭐라 그래? 현신. 이 현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생물의 몸을 빌려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즉 구렁이에 삼촌의 영혼이 들어와서 집으로 왔다는 얘기죠. 우리 무속에서는 실제로 그런 믿음, 우리 무속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많아요. 20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잖아. 참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고1 아이들이. 근데 걔네들이 고1, 고2, 고3 되고, 즉 18년에 고3이었다가 19년 2월에 졸업을 하는데, 그 단원고등학교 졸업식 날 19년 2월 달에 졸업식 날, 졸업식 시작하자마자 수십 마리, 한 3, 40마리쯤 됐을 거예요.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학교 건물 옥상에 쫙 늘어나 앉습니다. 그게 MBC 뉴스 카메라 잡혔어. 영상도 돌아요. 유튜브에. 그 졸업식이 다 끝나고 나선 또 다 날아가고 이런 거. 그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 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란 말이야. 아,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랍 테러 조직에 잡혀가지고서는 목이 잘려서 죽은 김선일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서는 목 없는 시신만 수습을 해갖고 왔죠. 머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 시작하자마자 노란 나비 한 마리가 그 식장에 와가지고 향불 위로 막 날아다니다가 한참 날아다니다가 사라지고, 그 김선일 씨의 어머니는 그 나비 보고 졸도하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런 무속적인 상황이 이제 소설에도 나오는 거죠. 실제로 보십시다.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런 몸뚱어리를 보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돼버려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그러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다. 다시 이제 어른 시점이야.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함을 지르면서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게짝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 그런 무속신앙과 관련된 얘기를 잘 모르는 거야.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단매의 요절을 낼 요량으로 짝대기를 쥔 한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저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돌아다 보니 외할머니였다. 외할머니 이제 그거 알고, 얌마 그걸 치면 어떡해, 네 삼촌인데, 이런 식이죠.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아! 할머니죠. 그 구렁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고 기절을 합니다. 그건 바로 뭐야? 구렁이를 뭘로 생각했다는 거. 아들내미로 생각했다는 거지. 그 아들내미가 영혼이 구렁이에게 실려서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죽었다는 얘기잖아.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비명소리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삼촌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이죠. 적어보세요. 삼촌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헌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꼬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를 부릅뜬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까지. 그 뒤로 그 외할머니가, 할머니는 이제 기절해가지고 방 안으로 옮기고, 외할머니가 그 구렁이를 이리저리 달래가지고서는 잘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신 차려서 다 듣고 난 할머니는 외할머니를 따로 불러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설은 끝나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할머니의 자식, 즉 서술자의 삼촌은 빨치산, 그리고 서술자의 외삼촌은 국군. 이념 대립은 할머니끼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공통점 있잖아. 두 할머니의 공통점. 전쟁 때 자식을 잃었다는 거.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뭐겠느냐 이겁니다. 그 6.25 전쟁 상황이었지만 우리 민족 전부 다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친척이라면 다 가족을, 핏줄을 잃은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건 바로 뭡니까? 같은 상황이었다. 동병상련. 그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하듯 우리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그냥 이런 소설도 있구나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사건, 이 의미는 뭘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며. 그쵸? 두 분 할머니의 동병상련적인 그 상황에서 우리 화해의 어떤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남과 북의 분단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제안이죠. 그러면 이걸로 일단 장마는 마무리를 짓고 다음 작품으로 만나도록 하십시다. 수고했습니다.